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회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8일간의 일정이 마무리가 된 거죠. 어제 전인대가 폐막했습니다. 그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이제 폐막식하면서 그 공무원 조직법을 바꿔서 총리 권한을 축소하는 그런 개정안도 표결로 채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개막하고 나서 정부 보고 때 나타났던 그 올해 성장 목표 5% 안팎, 그다음에 국방 예산 7.2% 증액안 이것도 통과시켰습니다. 네. 중요한 핵심 얘기 또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이제 네. 당 서열 3위입니다. 그 폐막식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국가 발전에 전인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당 우위라는 걸 거듭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폐막식 별도 연설을 해가지고 대만 문제라든가 국방력 강화 의지를 밝혔었는데 올해는 연설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인대 그 개막식 때 이미 예고했던 대로 올해는 그 폐막 후 총리가 회견이 없다고 했는데 그 30년 정도 이렇게 쭉 전통이 이어졌는데 총리가 내외신 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미리 좀 예고가 된 일이라고요? 네, 앞으로 그 당시에 그 앞으로 한 최소 몇 년 정도는 그렇게 할 거다. 이 몇 년이라는 게 이제 시진핑 그 임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외신들은 시진핑 1인 체제가 확고해졌고 총리 비상 가뜩이나 뭐 총리가 이제 별로 힘이 없다는데 그나마도 더 약화시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30여 년간 이어온 총리 내외신 회견도 생략한다. 이게 또 특징적입니다.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백기 발언에 대해서 뭐 우크라이나 동맹이 또 일제히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 교황이 그 스위스 공영방송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네.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서 협상하라고 촉구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생각하면서 백기를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고 자기는 본다. 그러면서 패배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협상할 용기를 갖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전쟁 중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튀르키예를 또 거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협상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 대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뭐 서방이 일제히 아주 강하게 반발합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영상 연설에서 얘기를 한 건가요? 아주 뭐 교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네. 아주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가 악의 전쟁을 일으켰을 때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 여기는 기독교, 무슬림, 유대인 모두가 포함된다.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로 중재하고 싶다면 2,500km 떨어진 곳에 있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바티칸을 빗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리고 과거엔 우크라이나의 그 아름다운 하얀 벽돌집 교회가 많았지만 지금은 러시아 포탄에 걸리고 폐허가 됐다. 이걸 보면 누가 전쟁을 멈춰야 하는지 아주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을 거명하지는 않았는데 뭐 그쪽을 아주 그냥 직격을 날린 겁니다. 네. 외무장관도 또 거들어서 예, 얘기했다고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X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2차 대전 때 파이우스 7세 교황이 나치에 맞서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바티칸이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우크라이나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맹들도 얘기를 좀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 있습니까? 네, 폴란드 외무장관은 그 차라리 푸틴에게 철구를 독려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협상할 필요도 없이 당장 평화가 올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독일 정치인들도 뭐 잇따라 아주 교황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하원 국방위원장이 우크라이나가 백기를 올리기 전에 러시아가 죽음과 사탄의 상징인 해적 깃발을 내리라고 교황이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하면서 가톨릭 신자인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부끄럽다. 아주 이거 교황을 아주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2022년 말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때죠. 이때도 미국이 러시아 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 보도네요.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네. 보니까요.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자국 주재 교황청 대사를 불러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아주 정식 그 항의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크렘린궁 대변인은 반성을 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교황 말에 여러 뉘앙스가 있지만 발언의 핵심은 협상하라는 거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도 협상 준비를 여러 번 언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문제가 더 이렇게 복잡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백기 발언이 굉장히 좀 네. 파장이 커지네요. 지금 CNN 보도인데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말 미국이 러시아가 핵 공격할 가능성이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CNN이 여러 명의 그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전했는데 당시에 이제 당시는 러시아가 열세에 몰렸었을 때죠. 그래서 이제 푸틴이 자꾸 핵 위협을 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소형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어떤 가설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그 구체적인 위협으로 보고 잇따라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동맹 외에도 다른 나라에도 좀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백악관이 당시에 네. 중국하고 인도에도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저지하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그 백악관이 시진핑, 모디, 인도 총리하고도 접촉한 것도 나름 효과를 낸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그렇게 CNN이 전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 미국 대선 동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리턴 매치가 확정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지지율 변화가 좀 있나 봅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쭉 여론조사에서 줄곧 바이든이 앞섰죠. 네. 물론 뭐 최근에서는 좀 이렇게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리턴 매치가 확정되고 나서 네. 미국 에머슨 대가 지난주쯤 조사를 해보니까요. 두 사람의 지지율이 45%로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이 에머슨 대가 매달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트럼프가 계속 바이든에 앞서 왔는데 6개월 만에 이제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또 더 주목되는 거는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이제 무당층, 네. 이제 중간층 10%한테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쪽이 더 기우느냐 물어봤더니 바이든 쪽으로 기운다는 게 51%, 트럼프 쪽이 보다 2%포인트 앞섰습니다. 네. 물론 뭐 오차범위 아니지만 저는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모처럼 올라간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제3 후보를 포함한 조사도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제3 후보를 포함했더니 이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트럼프가 43%, 네. 바이든이 42%. 그리고 제3 후보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높은 게 이제 로버트 케니어 주니어인데 여기는 6%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조사가 16개 주에서 그 경선 치러진 슈퍼 화요일 당일하고 그 다음 날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이든이 국정 연설을 하고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변화가 지금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번 네. 조사에서 근데 이제 이게 참 복잡합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지지자의 30%는 내가 바이든이 좋다기보다 트럼프가 싫어서 지지한다고 답했고 바이든이 진짜 좋다 하는 비율은 6% 정도인데 반면에 트럼프 지지자는 보면요. 33%는 트럼프가 좋아서 지지한다. 바이든이 싫어서 트럼프를 찍을 거다는 거는 12%. 그러니까 확실히 트럼프 쪽에 충성도가 좀 높은 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로 그 후보가 좋아서냐 아니면 상대 후보가 싫어서냐 뭐 이런 차이는 조금 조사 결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리턴 매치 확정 후에 조금의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어서 관련된 얘기 좀 해볼까요? 이 국정연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불같은 국정연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주 뭐 네. 거침없이 그러니까요. 했죠. 하루 만에 후원금이 좀 많이 거쳤다고요? 연설하고 24시간 만에 $1,000만, 우리 돈으로 한 132억 원 정도가 굳혀서 네. 그 바이든 캠프 발표로 자체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캠프 쪽에서 그 불풀이 후원자들한테 감사한다. 그러면서 국정연설을 계기로 누가 그 미국인을 위해서 싸우는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거듭 일깨운 걸로 자기들은 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연설이 좀 영향이 있었나 봅니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이든이 이번 연설에서 아주 굉장히 트럼프도 강하게 비판했고 그다음에 대법원도 아주 대놓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에즈라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앞서서는 바이든한테 당신 재선하지 마라. 네. 아주 노골적으로 칼럼에서 퇴진 요구를 했었는데 자기가 국정연설을 보고 나서 네.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강하게 하면은 그렇지 않다. 내가 앞서서 칼럼 썼던 그런 입장을 철회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덕담까지 했습니다. 네.
시청도 좀 많이 했나 봅니다. 이번 조사를 보니까 국정연설 시청자가 3,220만 명. 작년 연설 때보다 18%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여기다가 많이 온라인 스트림하고 SNS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바이든 아까도 24시간 사이에 1,000만 달러를 모았다고 했는데 바이든은 지난 1월에도 4,200만 달러 정도 후원금을 모아서 트럼프가 880만 달러니까 훨씬 앞섰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그 정치 후원금의 상당 부분을 지금 그 재판 관계에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좀 그 캠페인 자금이 좀 달리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말을 좀 뭐랄까요 세게 강하게 피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친 김에 아주 그냥 달리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정연설 때 연방 대법관들도 거기 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로데 웨이드 판결에 대해서 그건 대법원이 잘못했다. 아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의회에서 나한테 다시 그런 권한을 주면 이제 재선되면 법으로다가 복귀시키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그저께 MS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도 뭐 트럼프를 하고 연방 대법원을 아주 거듭 비판했습니다. 트럼프가 그 빅토르 그 헝가리 총리를 만났거든요. 이 사람은 헝가리의 트럼프로 불리는 아주 강경 우파 인사인데 네. 헝가리가 나토 회원국이지만 오르반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 아주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에 그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들 그 일부 회원국들이 그 방위비 증액 이게 좀 머뭇거리니까 네. 푸틴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비판이 많았는데 그거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런 트럼프를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느냐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2022년 그런데 대법원 결정을 자신이 문제 삼은 데 대해서 이런 언급도 좀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네, 얘기인가요? 낙태 선택권 네. 얘기 거듭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데 웨이드 이게 이제 낙태 선택을 이제 보장한 건데 선택권을 이게 이제 폐기됐는데 이걸 법률로 회복시키겠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경제에 대해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네. 지금 되는 반면에 또 바이든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상당히 인색하다는 게 더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입니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 미시간 대학 경영대학원하고 공동으로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많은 수의 미국 유권자들이 경제가 나아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48%가 지금 생활하는 게 편안하다. 또 뭐 생활하고 약간의 저축도 가능하다는 식의 대답을 해서 작년 11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 전반이 좋다는 평가도 30% 정도. 그래서 앞서 조사 때보다 무려 9%포인트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바이든 경제정책 지지율은 작년 11월 조사 때하고 똑같이 36%에 머물렀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59%로 2%포인트만 낮아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참 계속 애가 탑니다. 바이드노믹스가 제대로 먹혔다고 계속 지금 홍보를 하는데 유권자들이 경제는 나쁘지 않아 하는데 바이든은 싫어. 이런 식의 그 비호감이 떨어지지가 않는 모습입니다. 참 복잡한 선거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에 대한 지지는 좀 그 경제 인식에 비해서는 인색한 것 같다라는 평가가 그렇게 백악관에서 지금 판단을 네. 하는 겁니다. 나오는군요. 경제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월가에서 미국 경제가 갑작스러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사실 지금은 그런 기미가 좀 덜 보이는데. 뉴욕 증시도 지금 뭐 계속 탄력받고 최고가요. 있고 네. 미국 그 경제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월가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로젠버그 리서치의 그 데이비드 로젠버그 회장이 그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갑작스럽게 침체받을 수 있다고 자기는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미국 그 지난달 실업률이 예상외로 높은 거를 하면서 이게 연착륙 시나리오를 상당히 위험하게 하는 요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실업률이 3.9%죠. 이게 네. 월가 예상보다 2%포인트, 0.2%포인트 높은 거죠. 2022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건데 이 로젠버그는 실업률이 2023년 1월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바닥을 쳤는데 그때보다 0.5%포인트 상승해서 지금 연착륙 시나리오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저점에서 이만큼 상승하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 근간이 되는 걸로 연준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그 클라우디아 쌈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른바 쌈의 법칙 네. 이거를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실업률 3개월 이동평균값 뭐 이런 걸로 보는 거죠. 이 법칙이 좀 네. 약간 좀 복잡한데 네네. 실업률 실업률 3개월 이동평균값이 이전 12개월 중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데보다 0.5%포인트가 높아지면 침체가 온다는 건데 네. 이제 거기 근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까지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됐을지도 모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게 그 로젠버그 회장의 경고입니다. 0.5%포인트 높아지면 침체가 온다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한 0.27%포인트. 예, 그래서 조금 더 네. 높아지긴 하는데 지금 이 추세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그 근거로 그 최근에 그 비농업 고용 증가율 그 증가 폭이 앞서 예측한 것보다 좀 낮다는 겁니다. 그것도 상기시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얘기는 세간의 인식은 지금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데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그러면서 의료 정부 부문이라든가 요식업 쪽은 고용이 호조를 보이지만 IT 쪽하고 은행 부분은 해고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경각심을 줬습니다. 고용시장이 너무 뜨거웠던 데 비해서 적당히 식으면서 네. 뭐 견조하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 로젠버그 네. 회장은 그렇게 낙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업률이 갑자기 네. 나빠질 수 있다. 침체 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또 내놨고요. 다음 얘기해 봅니다. 인도가 자국의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전기차 수입 관세를 낮춰달라. 이 테슬라 요구를 일축했다. 얘기 전해주시죠. 인도 상공장관이 그저께 자국 매체하고 회견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테슬라가 그 투자할 테니 그 전기차 수입할 때 관세를 좀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테슬라를 보고 정책 수립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인도에 공장을 지으려는 그 전기차 업체들은 공이 똑같이 대우를 하겠다 하면서 덧붙이기를 네. 그 현재 유럽, 미국, 일본, 한국 투자자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하고 전기차 공장 설립이라든가 투자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정부 간에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건 테슬라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테슬라의 요구는 뭐 어느 정도나 낮춰달라 이런 건가요? 숫자가 지금 있습니까? 인도 매체 보도를 보면요. 네. 인도에 진출하고서 하고 난 2년간은 수익 관세를 15%로 낮춰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대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6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인도에다가 머스크가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인도 전기차 수입 관세율이 그 가격이 4만 달러 이상이면 1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격대는 70%. 그러니까 15%라는 건 굉장히 낮춰달라는 얘기죠. 그럼 아직 이게 협상 중인 건가요? 확정이 예, 아니라? 작년 5월부터 협상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도는 지금 뭐 이제 협상하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전기차는 인도에 들어오지 말라고 또 이렇게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인도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이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포함돼 있죠. 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자유무역연합이 인도에 향후 15년 동안 13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가 됐다고요. 이 유럽 자유무역연합이라는 데는요, 네. 1960년에 그 유럽 연합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비회원국들이 이제 그 당시에 영국, 포르투갈, 뭐 덴마크, 오스트리아 뭐 7개국이 참여해서 출발했다가 지금은 빠져나가고 지금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인도가 저는 그래도 꾸준히 협상을 해서 무려 16년 정도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한 앞으로 15년 동안 이 유럽 4개국들이 인도에 한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이제 인도 그 상업장관이 이번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16년 동안 뭐 21차례 협상이라고 예, 하니까요. 스위스 쪽에서 스위스 장관 얘기도 21차례나 긴 협상을 했고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도가 그야말로 차곡차곡 이렇게 다져가는 입장입니다. 지난 2년 사이에 호주, 아랍에미리트하고도 각각 무역협정을 맺었고 지금 영국하고도 같은 협정을 해서 지금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돼서 2030년까지 인도가 자기네 수출을 1조 달러 정도로 높이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 나이에 대한 얘기네요.
장기 나이에 근거한 질병 예측이 장수의학의 새로운 유망 분야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장기의 나이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동안에도 DNA의 그 화학적 변화를 측정해서 어떤 생물학적 나이에 만든 뭐 서비스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신체 나이만 측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네. 장기별로 당신이 이제 뭐 60세인데 장기 나이는 뭐 70세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이 한 5,500명 정도의 혈액 포번을 가지고 쭉 이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작년 12월 네이처지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뭐 뇌라든가 심장, 췌장 같은데 주요 장기별로 나이를 측정해서 이 사람이 실제 나이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이제 건강 어떤 가능성을 이제 체크를 해서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장수의학의 새로운 분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심장 나이는 몇 살이고 이렇게 장기별로 나이를 측정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약. 들었는데요. 네. 아주 건강한 사람도 심장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4살이 높으면은 심부전 위험이 2.5배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연성입니다. 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늙은 뇌를 가진 건강한 사람이 젊은 뇌를 가진 경우보다 인지장애 확률도 한 10% 이상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잘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별 맞춤 어떤 그런 그 예방 의학이 가능하다는 게 장수의학의 어떤 새로운 분야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이제 단백질 어떤 특성 단백질과의 연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한 추가 연구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향후에 이게 새로운 또 유망 분야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